네, 안녕하십니까. 약속대로 홍콩 중국 뉴스예요. 국제 뉴스죠. 이거 매주 한다고 그랬고, 이 약속을 이제 뭐 2번이니까 지키긴 해야겠죠. 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7월 21일자 조슈아 웡 홍콩 입법회 선거 출마. 자,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홍콩 먼저 하고 중국을 먼저 나중에 할 건데, 조슈아 웡 홍콩 입법회 선거 출마 보도입니다. 홍콩은 올해 9월 6일 날 이제 총선거가 있어요. 뭐 제 방송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홍콩은 이제 총선거라고 해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가 한 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지역 대표들을 선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파가 아무리 압승을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없는 약간 좀 왜곡된 구조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작년 11월에 이제 지역의회 선거에서 엄청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홍콩 민주파는 이제 이번 홍콩 입법회, 이번 9월에 있는 홍콩 총선을 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뭐 더 이상 기댈 게 없기도 하죠. 자, 조슈아 웡 홍콩 입법회 선거 출마. 홍콩의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을 비롯한 몇몇 운동가들이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은 20일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투표라며 우리는 중국에 굽히지 않기로 선택한 방법을 세계에 알렸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웡은 이날 초 치러진 비공식 경선에서 승리할 여러 예비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비공식 경선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그 우리도 본선거 전에 이제 그 내부 경선을 하잖아요, 정당별로. 이걸 이제 홍콩의 민주 세력들이 이제 누구를 출마시킬지를 가지고 일종의 예비 선거를 치렀어요. 이것도 이제 홍콩 정부랑 중국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선거에서 60만 명 이상의 홍콩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이제 어떤 후보를, 민주파의 어떤 후보를 낼지를 예비 경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슈아 웡은 당선이 된 거죠.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은 예비 선거에서 뽑혀 등록됐습니다. 민주화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과반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절까지 35석이 지금 현재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거의 압승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선거, 그러니까 그 대표 각 직능별 대표 선거에서도 한 2~3석 정도의 민주파 의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계 대표 중에는 민주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반수 이상을 좀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벌어집니다. 다음 뉴스가 바로 이어지는 소식인데요. 연합뉴스 7월 26일자 홍콩 민주파 9월 선거 출마 봉쇄되나 선관위 충성 질의서 보내. 자, 홍콩 민주파 9월 선거 출마 봉쇄되나 선관위 충성 질의서 보내. 자,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파 진영 후보들에게 충성 질의서가 보내져 민주파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야당 국민당의 엘빈 융 주석과 데니스 콕 의원을 비롯한 최소 9명의 민주파 후보들은 전날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서를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후보가 홍콩 헌법인 기본법을 지지하고 홍콩 정부에 충성하는지를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요즘 악법이긴 하죠. 선관위는 질의서에서 홍콩 인권법은 외국 세력이 홍콩 정부에 압력을 넣고 홍콩 내정에 간섭할 수 있도록 한다며, 홍콩 인권법 제정 요청이 어떻게 기본법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과 부합할 수 있냐를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파 후보들이 아직도 미국의 홍콩 정부 제재를 지지하는지, 다른 나라들이 홍콩 인권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등도 물었다. 민주파 진영은 선관위의 조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파 후보들은 질의서를 받은 지 24시간도 안 되는 이날 정오까지 선관위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시한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당의 엘빈 융 주석은 선관위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인 탄압 조치라고 비난했다. 민주파 진영에서는 지난 11월 구의원 선거 당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조슈아 웡의 선례 생각할 때 친중파 진영이 대규모 후보 자격 박탈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 조슈아 웡은 지난번 그 지역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은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그가 기본법 지지와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의사가 없다면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렸다. 이처럼 홍콩 선관위가 후보의 사상 등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2010년 이후 10건에 달한다. 그리고 뭐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파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좀
이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죠. 자, 다음 뉴스는 뉴스위크 재팬 7월 22일자 용무파 홍콩 시위대의 고백. 우리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됐다. 뉴스위크 재팬에 뭐 한국에서는 이 뉴스위크 재팬은 이제 극우라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탐사 보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잘해요. 그렇죠. 한국의 탐사 보도 매체들 뭐 위클리 매거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국제 쪽은 탐사 보도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고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탐사 보도 안 하고 있죠 거의. 예. 자, 이 기사는 뭐냐면은 홍콩 시위 강경파의 한 젊은이의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악마가 되었다. 캔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어떻게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용무파, 이제 폭력 시위를 지지하는 이제 그 시위대가 강경 시위대가 됐는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기자가 따르면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그랬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르포 형식인데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전문을 읽지 않고 이제 뭐 읽으면서 제가 코멘트도 다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일본 정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갈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가 오히려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고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G20대 아베가 시진핑 면전에서 이제 홍콩의 뭐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는 식의 약간 간접적인 발언을 했던 게 대표적이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류호정 의원 같은 정의당 쪽의 진보적인 일부 정당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조차 입도 뻥끗하지 않고 뭐 다행히 뭐 대통령도 이제 꿀먹은 벙어리죠. 반면에 이제 언론은 좀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홍콩 시위에 되게 온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이제 폭도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 언론들은 정반대로 또 하찌가 울고 있네요. 저희 고향입니다. 일본은 정반대예요. 일본은 언론들이 홍콩 시위대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폭도라는 단어들도 아주 일찌감치 좀 썼죠. 참 일본이랑 한국은 그런 점에서 좀 여러모로 정말 다른 나라인데 자,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켄이라는 친구는 2014년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회 참여에 고등학교 때 눈을 뜨게 됐고 2019년 송환법 반대 투쟁에 열심인 학생이에요. 그는 2019년 6월 9일 날 이제 홍콩에서 최초로 100만인의 집회가 성사됐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감동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시위대는 뭐 자동차 한 대, 창문 하나 깨지 않은 완벽한 평화 집회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한때 아시아 최고라고 불리는 홍콩 경찰들도 시위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대들을 보호해줬죠. 하지만 캐리람은 이제 송환법을 취소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캔과 시위대는 얼마 안 가서 4만 명 정도가 홍콩 입법회, 그러니까 의회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이때 이제 전경들이 입법회를 포위하고 최루탄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캔은 이때부터 이제 처음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하얀 거품을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캔은 뭐 기본적인 사양 자체는 이제 뭐 마하트마 간디나 넬슨 만델라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들을 존경하고 비폭력으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캔은 그렇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대학 생활도 적당히 즐기고 쇼핑도 즐기고 휴가철이 되면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는 그러니까 자유도 1위 도시 홍콩의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홍콩의 현실과 이제 홍콩을 지배하는 이제 중국의 현실도 좀 잘 알게 되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제 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우리 홍콩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처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들. 자, 캔의 그룹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모이기로 합니다. 뭐 대부분의 홍콩 시위대들이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했죠. 당시 이제 홍콩 시위대는 이소룡의 말처럼 이제 물처럼 싸운다가 슬로건이었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뭐 때로는 경찰서도 포위하고 간선도로도 막고 하면서 근데 시위라는 게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고3 때 도로점거 시위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옛날이죠 되게. 그러니까 이제 다 불법 집회였고 딱 시위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거리를 몇 시에 어디에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가요. 그러면은 그 거리에 사람들이 이제 막 할 일 없이 돌아다녀요. 그럼 눈빛을 보면 이 사람이 시위대인지 느낌이 대충 와요. 우리 편인지. 그 다음에 오후 5시 동대문이다 하면은 5시가 딱 되자마자 청년 한 명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가서 동지요!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럼 이제 시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도로를 점거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강경 진압이 좀 많던 시절이라 한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경찰차가 옵니다. 뭐 이제 검은 옷을 입은 백골단도 오고 이제 최루탄차가 오죠. 그럼 최루탄을 막 쏴요. 그러니까 첫날 정말 그 최루탄이 터진 소리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이게 지랄탄이라고 차에서 쏘는 42연발이 있는데 그리고 곧 얼마 안 가서 눈이 막 메워지고 눈물이 흐르죠. 저를 그때 시위로 처음 꼬드긴 선배는 이제 야 다 이런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제 눈물 흘린 저를 비웃었는데 이게 눈이 되게 쓰리고 특히 한국 철탄이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한 눈물을 한 2, 3분쯤 흘리다 보면 빡이 쳐요. 이런 개새끼들 뭐 이런 느낌이 오면서 그때 이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부터 시위 시작이다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 빡이 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부끄러워서 못 따라하던 구호들도 막 따라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켄도 이제 처음 이제 그 도로 점거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신났고 마치 소풍 가는 뭔가 역사에 좀 큰일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릴도 얼마 가지 못하죠.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켄의 감정은 그 경찰과 중국 본토 전반에 대한 약간의 증오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경찰의 폭력 진압이 먼저인지 시위대 강경투쟁이 먼저인지를 구분하는 게 무척 무의미한 나날이 계속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결국은 이제 경찰은 시위대를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시위대는 경찰을 개라고 부르는 그리고 얼마 안 가 이런 이제 멸칭들이 상대방을 부르는 표준호칭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켄은 이 시기쯤부터 뭐라 그럴까요? 그 벽돌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화적 시위가 무시되니까 우리가 벽돌을 던지는 거고 이렇게 자꾸 이제 홍콩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외면한다라면은 뭐 화염병 던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일 반환 22주년이 된 날 이제 그 시위대에는 입법회를 점거하게 되죠. 이제부터 깝깝한 얘기인데 켄은 이때 이제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도 있게 되고 뭐 이날은 이제 자정까지 입법회를 점거하게 됩니다. 이때는 저도 있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내부를 때려부셨죠. 켄은 이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합니다. 이제 어차피 홍콩은 이렇게 망할 것 같고 그러면 세계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와중에 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저도 이날 있었는데 이제 시위대는 엄청나게 때려부셔요. 진짜로 홍콩 입법회 의회를. 뭐 다행히 근데 이날은 큰 충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찰이 좀 그 입법회를 다시 탈환하기 전에 좀 여유를 두고 치고 들어갔고 굳이 체포작전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위대가 이제 의회 사당을 때려부신 것 자체를 이미 충분히 이제 이쪽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확보해놨기 때문에 여론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강경진압을 안 했던 거죠. 7월 21일 날도 일이 생깁니다. 이제 계속 이제 뭐 6월 이후로 시위가 이어진 날이었는데 당시 그 시위대 일부는 황원에 있는 청원이죠. 예. 중국 정부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이걸 홍콩 연락 판공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습격을 합니다. 시위대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때려부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홍콩 연락 그 판공실 앞에 있는 그 중국 엠블렘 뭐 작은 천안문이 있고 뭐 별 5개 그려진 황금빛 휘장에다가 검은색 잉크와 날달걀 정도를 던지는 시위를 벌여요. 그러니까 시위대로서는 이제 뭐 중국의 지배를 거부한다 뭐 이런 느낌이 강했겠지만은 중국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중요한, 국가가 그 무엇보다 우선인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중국 정부로서는 이런 좀 비교적 평화적인 의사 표현이 약간의 자기들의 국가를 모독한 걸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중국 언론들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중, 매국노, 뭐 배신자, 국가의 배신자, 뭐 에네미 오브 스테이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국가의 분노에 친중국 시위대가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위를 전후해서 이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홍콩의 베드타운인 위엔룽 지역에서의 이제 그 시위대 습격 사건 같은 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분노한 친중국 시위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위엔룽 습격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임산부 한 명도 얻어맞고 최소 이제 45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이 위엔룽 사건을 습격했던 배후는 이제 트라이어드, 사마페와 그들의 배후에 경찰이 있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화염병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공업용 알코올과 휘발유를 조합해서 만드는 1차적인 이제 화염병 만드는 걸 배우고 다음날 이제 시위대에게 돌격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요. 켄은 그날 밤 이제 시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좀 약간의 죄책감,
같은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몇 주 후에 이제 켄은 시위대의 오투척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발에 화염병을 맞고 이제 발에 심한 화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켄이 이제 정말 좀 특이했던, 혹은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자기 발에 불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켄은 왜 이 불이 이렇게 내가 만든 화염병에 비해서 안 꺼지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화염병 제조의 새로운 걸 또 이제 찾아내게 되죠. 뭐냐면 바셀린이나 자동차용 엔진 오일을 화염병에 가미하면은 점도가 증가하고, 페인트 넣어도 돼요. 이건 솔직히. 난 왜 알지? 뭐 하여간 들은 얘기예요. 점도가 증가해서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오래 타고 검은 연기를 좀 무섭게,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켄한테는 이제 이 화염병이라는 것들이 약간의 이제 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시위자였던 이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동생이 위엔릉 습격 사건에서 이제 그 스트라이어드란 경찰에 의해서 다쳤는데 복수를 하자라는 말을 해요. 켄은 기꺼이 여기 협력한다고 말을 하고 이제 사흘 후에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켄은 이제 경찰서 앞에서 죽을 치다가,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그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경찰 하나를 이제 린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 서성거리다가 퇴근하는 경찰 한 명을 이제 뒤를 밟아요. 텐과 함께 두 명이니까 남자 셋이 뒤를 밟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사복으로 입었는데 이제 켄의 회상에 의하면은 조금 배가 나온 티셔츠 차림의 30대 남성이었다고 그래요. 뭐 이제 누군지 이름도 모르지만 하여간 경찰이니까 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켄과 일행은 15분가량 이제 그 사람의 뒤를 밟다가 결국 이제 그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서 린치를 가하죠. 머리에 퍽퍽 소리가 날 때까지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갈빗대를 때리고, 남자가 안 움직일 때까지 막 짓밟고, 남자가 이제 그 경찰로 추정되는 분이 통증으로 막 이제 울고 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남성은 기절했고, 켄에게 복수를 제안한 일행은 그냥 이 사람을 질식사시켜버리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켄은 여기서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우리를 공격하는 경찰과 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그냥 내가 왜 싸우는지를 잊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사실 뭐 그냥 시위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SNS에서 벌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린치들을 보면은 뭐 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정의가 되게 우습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물론 저는 켄의 이런 감정의 변화나 그가 이렇게 폭력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우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제가 홍콩에 있는 홍콩 시민이라면은 저도 과연 어떻게 됐을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외부인이니까 이걸 지금 그나마 현지 소식 알리면서 전하는 거죠. 자, 켄은 이제 어찌됐든 경찰을 린치한 사건이다 보니까 발각될까 두려워서 한 이틀 정도 다른 집에서 잔 후에 전전하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켄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에서 악마가 되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아주 이상한 감각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깝깝하네요, 진짜. 자, 켄은 이제 어머니랑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사실 이제 애가 뭐 시위하고 다니는 거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안심을 시키려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시위대가 아니라 경찰을 감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 한다. 켄의 어머니도 이제 뉴스위크에 기사 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켄은 어릴 때부터 믿을 수 있는 아이였고 나쁜 길에는 발을 들어온 적이 없다. 시위대 선대에서 싸우고 부수고 막 이런 애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마치 그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이제 1997년의 홍콩 대폭동 같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과 파괴가 자유의 모습이냐고 이제 켄한테 묻기도 했다고 하지요. 뭐 켄으로서도 되게 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 켄은 이제 자신이 혹시 이제 없어지게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연행돼서. 그래서 이때 뭐 작년에는 이제 뭐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라는 것들, 그런 소문들이 이제 시위대한테 좀 광범위하게, 시신들이 뭐 이제 좀 바다에서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살해당한 후에 바다에 유기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켄은 이제 자기가 혹시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머니에게 남기는 편지 한 통을 서랍에 놔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제 나는 홍콩의 시민이다.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의 목표, 이제 홍콩
홍콩의 민주주의겠죠. 홍콩의 자유를 이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죽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사실 캔은 처음에 시위에 참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소풍 느낌으로 가볍게 나왔지만 첫 집회라는 게 그렇죠. 이제 몇 개월 지나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보복을 외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면은 차라리 홍콩을 파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중국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결국 이게 약화돼서 이제 중국 사회가 불안해지고 또 뭐 중국 내부의 시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홍콩의 시위는 또 중국에 있는 수많은 민주화 세력들, 물론 숨어있는 그 세력들의 엄청난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이 버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중국의 미래를 봐서도.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회가 좀 더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중국 사회도 이제 좀 폭동이나 이런 홍콩 같은 상황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홍콩이 더 처절하게 망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이제 이 뉴스위크 재팬은 이걸 이제 카미카제 공격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카미카제. 기억하시길 거예요. 2019년 11월 하순에 홍콩 지방의회 선거는 역대 최고 투표율인 71%의 투표율을 달성했고 18개 선거구에서 17개를 이제 민주파가 이겼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민심들은 전혀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를 움직이지 않았죠. 캔은 이제 이 지방선거 있기 전인 폴리텍 대학 점거투쟁 때 이때도 제가 있었죠. 저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약 50개 정도의 화염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캔의 노력, 개개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캔의 노력들이 이런 폭력적인 투쟁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반면에 절대 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200만이나 되는 3.5명당 1명 정도가 시위에 나오는 이런 실력 증세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을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25년 다 아시다시피 2020년 5월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미국이 홍콩에 준 특별 대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1년에 이르는 투쟁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홍콩은 이제 거의 기진맥진하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국가보안법이 된 셈이에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캔의 싸움도 마지막을 맞이했다. 결과는 패배였다.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무명의 저널리스트라서 자기 이름도 밝히지 못했어요. 저도 이거 홍콩 시위 관련된 책을 좀 쓰는 중인데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약간 공포를 느끼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캔의 싸움도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말이 연행이 됐다는 건지 이 끝문장이 너무 좀 알쏭달쏭해서 기사를 보면서도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20년 7월 14일자 홍콩의 마지막 망가라고 하는 특집본인데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시죠. BBC 7월 22일자 영국 홍콩 비엔노 여권 보유자를 위한 새로운 특별 비자 정책 발표. BBC입니다. 영국 정부가 홍콩의 비엔노 여권 소지자를 위해서 새로운 이제 특별한 비자 조건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사가 이게 제목이 거창한데 비해서 내용은 되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이제 내무장관인 프리티 파텔은 영국의 내무장관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 출신이죠. 영국 사람일 테니까. 파텔이면 이제 브라만 카스트입니다.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홍콩의 영국 국적 해외 여권 소지자, 비엔노 여권 소지자와 그 직계 가족은 내년 1월부터 영국 특별 비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이제 중국이 국가보안법을 발효하고 나서 이제 영국 정부의 대응으로 나온 건데요. 당연히 이제 베이징은 이제 겁나 화를 내면서 이제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비엔노 여권 소지자는 이제 6개월 정도까지만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방문 기한을 30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 비엔노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도 그전에 이제 불가능했는데 넓혔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할 수 없었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추가시켜줬고요, 영국에서.
그리고 애초에 이제 중국 반환 시점인 1997년 이후 탄생자들은 비엔나 여권을 가질 이유가 없죠. 97년 이후는 중국 땅이니까. 근데 이것도 부모가 비엔나 여권을 가졌을 경우에 1997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도 비엔나 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찌됐건 영국으로서는 이제 그 마지막 총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죠. 영국은 홍콩이 잘못됐을 경우에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영국은 홍콩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친중적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탈퇴하고 브렉시트를 하면서 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중국이 홍콩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 버리니까 영국은 그에 걸맞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모든 갈등의 이제 20세기 이후에 있는 모든 국경 분쟁의 원인은 사실 아주 쉽게 말하면 영국이라고 되게 퉁을 치죠.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영국이 그 와중에 되게 무책임하게 굴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홍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영국답지 않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단은 홍콩의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다라면은, 일단 영국의 조처는 개인적으로는 지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 7월 22일자 세계가 탈홍콩 유치 총력전. 한국은 뉴욕타임즈 온단이 됐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세계가 탈홍콩 유치 총력전, 한국은 뉴욕타임즈 온단이 됐다? 라는 기자가 무려 4명이 달라붙은 기사입니다. 포스트 홍콩 기회를 잡아라 라는 연작인데요. 홍콩이 중국과의 가족도가 붙으면서 이제 홍콩 엑소더스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홍콩이 누렸던 아시아 경제 중심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가 앞서가고 있고 일본은 총력전 태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선택이 마중물이 아니라 단발성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선점은 싱가포르가 했다. 사람보다는 돈이, 기업보다는 학부모가 먼저 움직였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4월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은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한 620억 싱가포르 달러로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지난 중반 이후 홍콩 등에서 광범위한 예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시가 격화되면서 이미 싱가포르 내 국제학교는 대기 예약이 꽉 찼다. 대만도 물밑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황텐무 대만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볼룸버그에 미국계 일부 증권사가 대만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금융사를 유치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연기되면서 포스트 홍콩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국제금융도시 도쿄가 목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달 11일 참여연에 출석해 금융중심지로서 도쿄의 매력을 강조하면서 홍콩 등 외국 인력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제 코이케 도지사의 특명을 받고 홍콩에 파견된 특별팀은 12개 헤지펀드 운용사 등을 두루 만나 도쿄 이전을 설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전했다. 한국은 천수답이다. 뉴욕타임즈처럼 저절로 떨어질 간만 지켜보고 있는 꼴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기사는 이제 탈규제, 저세율 영어통으로 홍콩의 장점을 흡수해서 이제 금융을 흡수하자 이런 방향인데, 이게 좀 중앙일보만 이런 기사를 낸 게 아니에요. 서울경제신문 7월 23일자 홍콩 빈자리 꿰차겠다고 난린데 금융허브 전략 없는 한국. 비슷한 시기에 서울경제도 홍콩 빈자리 꿰차겠다고 난린데 금융허브 전략 없는 한국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중제목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고 있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은 금융기관 유치 총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도 철저히 실패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밑에 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자, 그간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최근 아시아 각국은 홍콩을 대신해 아시아 금융허브자를 꿰차기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싱가포르, 일본, 대만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아까랑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반면 한국은 조용합니다. 현재 정부나 시 차원에서 홍콩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흔치 않은 기회를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대비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지만 전략적 판단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정부의 1국가 2개 금융중심지 서울 부산 정책도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 육성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이 서울이나 부산에 아시아 금융허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이지만 지방 균형 발전으로 포장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힘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을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산을 새로운 국제금융 중심지로 부각시키는 등 서울의 금융중심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한국거래소는 민간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률로 정해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논리 아래 외국계 금융기관을 끌어들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큰손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최근 홍콩의 빈자리를 꿰차기 위해 아시아 각국이 전략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이 조용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홍콩이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우리가 국익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는 별개의 문제죠. 예. 한국은 이제 홍콩의 민주화에도 정부는 관심이 없고 홍콩이 이렇게 된 경우 좀 많은 기관들을 한국에 유치해서 어떻게 좀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만 조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감사원장도 조지더만요. 중앙일보 7월 26일자 코로나로 실직한 허삼관 속출. 중국서 헌혈 줄자 매열 성행. 자, 중국입니다. 뉴스들이 우울하죠. 코로나로 실직한 허삼관 속출, 중국서 헌혈 줄자 매혈 성행. 신문에 따르면 요사이 베이징의 종합병원 앞에는 매혈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쉐터우라 불리는 이들 브로커는 병원 문을 나서는 사람을 붙잡고 피가 필요한가? 안전한 혈액을 바로 준비할 수 있다며 호객을 한다. 1회 수혈량은 약 400ml, 환자는 2,000위안, 34만 원을 내는데 이 중 매혈자가 손에 쥐는 건 500위안, 약 8만 5천 원. 나머지는 모두 쉐터우 중개업자의 몫이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1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헌혈량이 예전의 3분의 1로 그친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심 번화가에선 헌혈 활동을 재개했지만 긴급한 중증 환자 수술에 쓸 분량뿐일 정도로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가 매혈을 부추긴다. 특히 농촌에서 올라와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농민공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매혈에 나서고 있다. 자, 100에서 200위안 정도 일당을 번 농민공에게 1회 500위안은 큰 금액이다. 한 브로커는 하루에 2명 정도 매혈 알선을 한다고 신문에 밝혔다. 중국에서 매혈은 오래된 사회 문제다. 1990년대 매혈이 성행하면서 체혈용 주사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그런데도 마을 전체가 매혈에 나서 매혈촌이 나올 만큼 만연했다. 중국은 98년 헌혈법을 제정해 매혈을 금지시켰으나 경기 악화로 인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이런 경기 악화,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인데요.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죠. 선거 전에 돈 뿌리고 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표한 거죠. 경향신문 7월 21일자 중국 명문대 성폭행 재학생의 솜방망이 처분 내려 논란. 자,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중국 명문대 성폭행 재학생의 솜방망이 처분 내려 논란. 한국에서 아주 흔한 일이죠. 중국의 명문 저장대 항저우에 있어요. 성폭행을 저지른 재학생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장대는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등과 함께 중국 5대 명문교로 뽑힌다. 자, 저장대 당위원회 학생부는 누모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해 발표했다. 16학번인 누모 학생은 4월 19일 항저우시 인민법원에 의해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거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장성이 대학이 학업을 이 학생이 계속할 수 있도록 유교 및 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정해진 기간 1년이 지나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졸업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20일 온라인 통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강간죄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진짜 한국이랑 똑같죠. 한국에서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며 아마도 이제 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이런 명문대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죠. 특히 학교 측이 내세운 빈곤, 소수민족 졸업 예정자 등의 이유는 더욱더 분노를 키웠다. 자, 중국 소셜미디어 신화웨이보에서 관련 기사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상한 배려로 다른 소수 학생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모든 사람이 평등, 인인평등하다는 구호는 어디로 간 것이냐, 대학이 강간범을 보호하는 것이냐, 같이 학교 다니는 여학생을 고려하느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비난 논란이 거세지자 저장대 측에서도 이번 처분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다.
21일 펑파이 신문은 저장대 측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처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중국 언론 보지 않으면 후속 보도가 안 될 것 같은데 한국 언론에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에 할 때. 궁금합니다, 저도. 자,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7월 23일자 중국 총영사관 폐쇄, 독해진 미국, 그 판의 설계자는 중국인이었다. 중앙일보 국제란 중국 영사관 폐쇄 독해진 미국 급한 설계자는 중국인이었다는 기사인데요. 이 중국 관련 뉴스는 중앙일보 기사가 인용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좀 전에 소개했던 홍콩 관련 기사도 그랬지만은 이 중앙일보의 차이나 연구소가 언론사로서는 드물게 좀 특정 국가를 좀 집중하는 이제 연구소가 중앙일보 부설에 있고요. 여기가 어찌됐건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잘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가 거의 압도적인 퀄리티입니다. 예, 뭐 조중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요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 관련된 국제 기사는 중앙일보를 이제 빼놓고는 도저히 뭐 이제 한국 언론 기사를 볼 수가 없을 정도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선일보가 늘 라이벌이죠. 이제 중국과 또 라이벌인 인도와 관련된 이제 뭐 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좀 뭐 이제 아마 뭐 지면도 종종 주겠다는 얘기겠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소심해가지고 뭐 시사인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시사인 쪽에다가 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시사인 쪽은 되게 좋아하면서 이거 뭐 우리 매체에 글 쓰는 저자 중에 시사인과 조선일보를 같이 쓴 사람이 있으면 재밌고 좋네 뭐 이렇게 되게 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차마 글을 써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뭐 그게 왜 so what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이거 기사는 이게 꽤 흥미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전체를 읽을게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중국 내에서도 악독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주 타겟팅을 잘했다는 얘기죠.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 금지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서는 72시간 내 폐쇄하라고 전격 통보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강수가 이어지자 중국은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중국은 그때마다 미국이 미쳤다고 비난하면서 반격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대응의 틀을 갖추기도 전에 미국은 또 다른 중국 때리기를 선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와 완전히 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조치 배후에 미국에선 국보, 중국에선 간신이라 불리는 화인, 중국 출신 인물이 있다. 올해 58세의 위마오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현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정책 수석 고문이다. 워싱턴 타임즈에 나와 있는 이제 중국분, 지금 기사에 나오는 분이 나오고 있고요. 위마오춘의 사무실은 폼페이오 장관 집무실에서 불과 몇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으로부터는 인류의 공적이라는 비난을 듣는 폼페이오 장관은 위마오춘을 가리켜 우리 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직면해 이 팀은 내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와 관련해 건의한다고 위마오춘의 역할을 평가했다.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단 차관보는 위마오춘 선생은 국보라고까지 추켜 세운다. 미 워싱턴 타임즈와 중국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배후에서 지휘한 인물이 바로 위마오춘이다. 1962년 8월 중국 충칭에서 태어난 위는 청소년기 광란에 문화대혁명 10년의 세월을 겪었으며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저원라이가 다닌 적 있는 텐진의 난카이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남서쪽에 위치한 스와스모어 컬리지에서 석사학위를, 94년엔 캘리포니아 버클리 분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해 미 해군의 교관이 돼 동아시아와 군사 역사를 강의했다. 현재 미 요직에 그의 학생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다고 한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 국무부 산하 정책기획실에서 근무하게 된 위마오춘은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정책을 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참모로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주장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인데 충칭 사람이고 이제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죠. 하지만 이제 문화혁명의 그 미친 지랄을 겪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최고 브레인이 되었다는 또 꽤 흥미있는 이야기죠. 자, 중국어를 모국어로 배운 위마오춘은 중국이 구사하는 외교 용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장한다. 베이징이 자주 쓰는 샹인, 쌍방이 모두 이기는 윈윈이나 상호 존중 같은 말은 한어 중에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캐캐묵은 소리로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는 미 정부가 70년대 말 베이징과 수교한 이후 미중 관계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과시한 게 잘못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공산당 믿지 말라 얘기죠. 트럼프 이전 미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는 대중정책을 짜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마오추는 먼저 미국의 최우선 국가 이익이 뭔지부터 따져야 했었다고 말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미 정부의 역대 대중정책 중 최대 착오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미 고위관리가 중국 공산당 정권과 중국 인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중국인이라고 통칭한 건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을 시주석이 아닌 중국 공산당 총석이라고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요즘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고도 안 하고 CCP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뭐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당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가인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시대 때 우리도 이제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죠. 자, 얼마 전 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방문 전면 금지 방안 검토 보도에선 위마오춘의 입김을 느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으로 인민을 공산당원을 물고기에 비유한다. 위의 주장은 물고기에서 물을 떼어놓으라는 것이다. 위마오춘은 또 미국은 그동안 대중정책을 수립하면서 베이징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실제로 중공 정권이 핵심은 취약하며 자신의 인민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위는 현재 미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백과사전으로 통한다. 반면 중국에선 위를 간신이라고 부른다. 한간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중국의 좌파 싱크탱크인 룬쿤처 연구원은 난카이 대학이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인물을 낳았나라며 크게 개탄했다. 황구시보 총편집 후시지는 미국의 악독한 대중정책이 이 화인으로부터 나왔다. 20대 초반 중국을 떠날 때 그의 머릿속엔 서방에 대한 숭배만 가득했을 것이라며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은 거짓 학자일 뿐이라며 맹비난했다. 현재 전개되는 미중 싸움은 어찌 보면 화인 대 화인의 구도다. 이의제인가요? 트럼프 집권 이후 중국은 미국의 예상 밖 강수에 크게 고전하며 우리가 미국을 모른다고 개탄해왔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미국의 배후엔 화인이 자리 잡고 있었던 셈이다. 예, 되게 흥미있는 기사여서 전문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 홍콩 기사는 기사가 많고 기사들이 인도와 달리 무게들이 좀 있어서 다음 뉴스는 이제 짧은 마카오 뉴스입니다. NNA 아시아 경제 뉴스 7월 27일자 마카오 관광지 점포 임대료 10년 전 수준으로 하라. 네, 일본의 이제 NNA 아시아 경제 뉴스라는 매체인데 일본어 기사인데 이거는 그냥 이제 돈을 내야지 기사를 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세 줄이면은 그냥 기사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마카오 관광지의 점포 임대료가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그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이제 뭐 존스 랭 리샤르라는 회사에 의하면은 이제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세나도 광장 주변의 점포들이 임대료가 시세의 70%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관광객이 급감하자 이제 10년 전 수준으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마카오의 관광 수입 어느 나라나 그렇죠. 지금 9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마카오는 이제 카지노와 관광으로 지탱하는 경제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이제 비중이 높죠. 이런 쪽으로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오는 일찌감치 여의도 국경을 잘 폐쇄해서 코로나를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블로킹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다 막아버리면 경제가 폭망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열자니 이제 뒤늦게 열어서 망하고 있는 인도 상황이 떠오르고 있고 진짜 예상할 수 없는 미중의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홍콩 중국 기사는 주간 뉴스는 요걸로 끝이에요. 한 10개 정도 뉴스를 소개했는데 이 원래 한 15개까지 갔다가 이거 읽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5개를 또 뺐어요. 어쨌든 이 정도 분량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인도는 그래도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는데 홍콩 중국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은데 해주세요. 안 하면 그냥 제가 인도에서 이제 계를 받은 사두잖아요. 저주의 만트라를 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이제 개표 방송을 보기 전에 만트라를 외웠는데 이제 만트라가 잘못돼가지고 170석을 얻었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죠. 네, 지지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또 목을 찌르네. 네. 빵.